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될 때, 라니냐 현상은 무역풍이 강화될 때, 이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추가로 이야기하고요. 또 보충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준 학습지를 다시 보고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하게 부느냐 강하게 부느냐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현상이었는데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서태평양 부근과 동태평양 부근에서 각각 어떤 현상들이,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는지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현상들이 발생하고 또 평년, 그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 평상시에 비해서 다른 이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수온의 변화입니다. 수온.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의 정의 자체가 이 무역풍 세기의 변화로 인해서 평소에 비해 이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이 태평양 해역들의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는,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입니다. 그 수온 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상승 기류냐 하강 기류냐 이런 기류들의 변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강수량도 변하고 또 기후도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교실에서 녹화 중인데 학교 운동장이 공사 중이어서 소음이 같이 어쩔 수 없이 좀 녹음이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엘니뇨 현상은 우리가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하게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자, 일단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무역풍을 따라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던 이 표층 해수의 흐름, 이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무역풍을 따라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태평양은 주변에 비해 수온이 높아요.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 때문에 그 수온이 높은 부분에서 이 해수면 위의 공기들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승하겠죠.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 서태평양 주변에서는 공기가 상층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저기압이,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 영역에서 비가 자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수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따뜻한 해수가 이동해오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수온이 하강한다는 건 우리가 평년에 비해,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평소에 비해 수온이 하강한다라는 얘기죠. 추가로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수온이 하강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상승 기류가 약해지게 되고, 한 번 더 적을까요? 상승 기류가 약해지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기후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평소보다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동태평양에서는 이런 현상, 수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까를 보니까 일단 다시 평상시를 보면 이 무역풍 때문에 표층의 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표층 해수가 부족하겠죠.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을 그렇죠. 용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표층보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차가운 해수가 상승해서 오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수온이 낮게 형성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류와 난류의 특징 배울 때 우리가 한류에는 이 영양염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염류 안에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용승이 일어나는 심층 해수가 올라오는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물고기의 먹이가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고기압이 형성되고 하강 기류가 우세하면서 이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동태평양에서는 평소에 비해서 용승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용승이 약해지겠죠. 용승이 약해진단 말은 이 차가운 해수가 심층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평소보다 많이 못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수온의 변화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수온이 상승해요.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그 수온이 상승한 부분에 있는 공기들이 상층으로 이동을 할 것이니까 상승 기류가 이번에는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생을 하겠죠. 동태평양에서만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던 이 해류의 흐름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평양상시에는 상승 기류가 서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왔다면 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평소보다는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태평양에서만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태평양부터 이 동태평양 해역에 이르는 이 넓은 영역에서 이 따뜻한 해수들이 모여들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상승 기류가 강화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평소보다 강수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자, 평소에는 우리가 이 용승이 발생하는 동태평양에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그 용승이 약해지면서 수온이 상승한다는 건 용승이 또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이 동태평양 해역에서 아무래도 어획량, 물고기가 잡히는 양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라니냐 현상을 볼게요. 라니냐 현상은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면서 이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이 수온의 변화를 우리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평소에도 불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부는 상황이니까 평소에 일어나던 발생하던 현상들이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엘니뇨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태평양에서는 이 무역풍을 따라서 이동하던 표층 해수들의 흐름이 강해질 테니 수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따뜻한 해수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거니까 수온이 더 많이 평소보다 상승할 거고요. 따라서 상승 기류도 더 강해질 거고요. 그러면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질 테니 강수량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동태평양에서는 나한테 있던 표층 해수를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보내줬으니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용승이 평소보다 더 강화될 거고 수온이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올라오니까 수온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여기서 상승 하강의 기준은 다 평소보다 상승한다, 평소보다 하강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적당히 용승이 발생하면 이 차가운 해수들이 올라오면서 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영양염류가 많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 좋은 그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너무 이 현상이 강화되면 오히려 수온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보다 더 많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얘네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이 너무 감소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량도 감소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어떤 이 농사나 농작물의 피해도 가지고 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승이 너무 많이 강화되게 되면 이 라니냐 시기에는 냉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던 지역인데 더 많이 안 오겠죠. 하강 기류가 강화되니까. 그래서 이 건조한 기후가 심화되면서 심할 때는 우리가 가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림 자료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19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표층 수온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수온 편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편차라는 건 차이를 말하는데요. 평상시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두 개 사진이 평년 일대의 표층 수온과 수온 편차이고 두 번째가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라니냐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같은 지역, 이 적도 태평양 부근의 표층 수온과 수온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 자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차라는 건 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수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이 지역의 평균적인 수온에 비해서 수온이 감소했느냐 아니면 증가했느냐, 수온이 높아졌느냐 내려갔느냐를 나타낸 자료가 이 편차 자료이고, 마찬가지로 라니냐 때도 평상시에 비해서 이 지역의 수온이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자료가 이 오른쪽에 있는 수온 편차 자료입니다. 일단 편차에 대한 의미 좀 기억을 하시고요. 보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이 빨간색에 가깝게 그림이 표시되고 있고, 수온이 낮을수록 파란색에 가깝게. 편차도 마찬가지로 수온 편차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수온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평소보다 수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고요. 수온 편차가 낮다라는 얘기는 평소보다 수온이 내려갔다 하강했다라는 의미고, 그림에서는 파란색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일단 평상시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적도 부근, 위도 영도 부근, 이 적도 부근의 해역의 수온이 다른 지역에보다 높죠. 빨간색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수업을 했듯이 이 지역이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 과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온도 높게 나타난다. 자, 편차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자료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엘니뇨 시기에 수온은 역시나 이 적도 태평양 부근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숫자가 선생님이 그림을 캡처하면서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서태평양 부근이 30도, 여기가 지금 30도 정도 나타나면 이 중앙태평양 28도 또 동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엘니뇨 시기를 보면요. 역시나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태평양 부근이 이 동태평양보다는 수온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는 수온 편차 자료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도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같이 보면 좋겠죠? 3.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나 이 적도 태평양 부근이 수온이 높고 서태평양 쪽이 수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편차 자료를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죠. 지금 이 중앙태평양부터 동태평양 이 해역 부근이 수온 편차가 한 2.5에서 3.5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엘니뇨 때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이 따뜻한 해수들이 서태평양까지 가지 못하고 동태평양, 중앙태평양 부근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평소보다 이 따뜻한 표층 해수에 의해서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온 편차 자료를 해석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니냐 시기 때의 자료를 보면 아까 엘니뇨 때랑은 확연히 일단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죠. 지금 이 동태평양 해역으로부터 이 중앙태평양 해역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은 이 수온 편차가 0도보다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평소보다 수온이 하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역이 이 중앙태평양까지 이렇게 수온이 하강하는 지역이 평소에 비해서 넓게 뻗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이제 배워서 알 수 있죠.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수온 자료도 이 수온이 높은 부분이 평소보다 서쪽으로 더 치우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온 편차 자료를 보면 표층 해수가 강화된 무역풍으로 인해서 서태평양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용승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겠죠. 심층의 차가운 해수들이 더 많이 상승하면서 이 차가운 해수의 영역이 더 평소보다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태평양 이 영역까지 지금 이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수온이 감소한 이 차가운 해역이 넓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자료, 수온 편차 자료를 통해서도 이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이 적도 태평양 해역에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자료를 보고도 이게 엘니뇨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라니냐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인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연직 수온 분포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번 봤죠? 이제 연직 수온 분포 자료라는 것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 수심에 따라 수온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자료가 연직 수온 분포 자료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참고하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엘니뇨 시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라니냐 시기에 이 연직 분포, 수온의 연직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 선 하나하나는 등수온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수온이 같은 지역들을 이렇게 등수온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냈고요. 일단 수심이 깊어질수록 전체적으로 수온은 낮아지고 있죠.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작아지면서 수온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이 같은 깊이에서 우리가 경도에 따른 이 수온 분포 차이를 보면, 자, 일단 그 수온의 연직 분포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살펴볼 때는 이쪽이 서태평양이었고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이 사방위표를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무역풍이 불어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가고 있다라는 말은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 오른쪽이 동태평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거 E 동쪽이란 얘기 아니에요? W 이거 서쪽이란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서태평양, 동태평양은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태평양을 봤을 때 이 서쪽에 있는 태평양 영역을 서태평양이라고 하는 거고, 이 동쪽에 있는 태평양 영역을 동태평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쌤이 얘기할 때 우리 그 서해안, 동해안이랑 또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 서태평양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태평양이 아니에요. 전체 태평양 영역을 봤을 때 우리가 서쪽에 있는 부분이 서태평양, 동쪽에 있는 부분이 동태평양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학습지 그림을 보니까 이 경도를 표시한 자료에서는 서태평양 쪽이 이 동쪽을 나타내는 경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경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경도를 경도는요, 우리가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 좌우선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금은 여기가 기준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가 경도 0도예요. 지금 여기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지점이 경도 0도입니다. 이 여기를 이제 지나는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도 0도를 기준으로 이 동쪽, 서쪽 양 방향으로 경도를 정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180도까지는 우리가 동경, 그러니까 뭐 몇 도 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서쪽으로 180도는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180도까지는 우리가 서경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태평양, 북반구 같은 경우는 태평양 지역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이쯤이 135도, 오른쪽이니까 동경이겠죠. 그러니까 135도 이 정도 될 거고, 이 180도를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서경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동태평양이라고 얘기했던 이쪽이 뭐 120도 웨스트 이렇게 서경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도를 나타낸 거지 서쪽이다 동쪽이다를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자료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경도 표시를 가지고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무역풍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 무역풍이 불어가는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반대쪽이 동태평양인 걸 볼 수 있겠죠. 이쪽도, 여기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이제 연직 수온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가 엘니뇨 시기에는 이런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불어가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따뜻한 이 무역풍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가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우리가 연직 수온 분포를 보면은 일단 보면 그래도 서쪽이 높기는 높아요. 서쪽이 우리가 이 엘니뇨 시기 전에 계속 따뜻한 해수가 이동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비슷하고요. 표층 해수도
지금 28도 등온선을 살펴보면 높기는 높지만 거의 이 등온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니냐 때를 살펴보면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이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죠, 서쪽으로. 그래서 보면 이 따뜻한 해수가 쌓여 있는 이 높이도 깊게 나타납니다. 따뜻한 해수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는. 그래서 보면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도 일단 급하게 나타나고요. 엘니뇨 때는 이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 못하니까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도 라니냐 시기에 비해서는 원만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등수온선을 보면 그러면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많이 이동하면서 동태평양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이 용승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이 표층 해수와 이 수온 약층 심층 해수가 올라오는 그 경계거든요. 보면은 이 동태평양 쪽에서는 심층의 해수가 용승으로 인해서 얕은 표층까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의 경계가 더 지표면에 가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즉 수온 약층이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수온의 연직 분포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한 28도 정도 수온이 높은 등수온선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기 14도, 12도 이렇게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등수온선이 그려져 있죠. 근데 라니냐 시기에는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용승으로 인해서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더 등수온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차이점을 보면 일단 등수온선의 이 기울기가 엘니뇨 시기에 비해서 라니냐 시기 때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요. 평상시는 요 두 그림의 중간 정도에 있겠죠, 그쵸? 급격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보면 이따가 표층 해수의 흐름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도 더 급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수온의 연직 분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엘니뇨 시기에는 이 연직 수온 분포를 보면 등온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이 라니냐 시기냐 평년 시기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태평양에서 연안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라니냐 시기에는 우리가 용승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 쪽 표층 수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등온선 기울기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건 이 라니냐 시기에는 용승이 강화되면서 수온 약층이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라니냐 시기에는 등온선 기울기가 더 급하게 나타나고 이는 지금 우리가 수심이 같은 이 표층을 봤을 때 여기는 28도 이상 높은 수온이라면 이쪽은 우리가 여기 동태평양 쪽은 더 낮은 수온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온이 많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이 수온 차이가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층 또 같이 정리할까요? 차이가 심화됐다, 강화됐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해수층이 표층까지 동태평양 쪽에서는 올라오니까
이 동태평양의 소은 약증이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표층 해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 평상시와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 이 해역의 발생 과정 그림을 좀 보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표층 해수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이 흐름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를 보니까 무역풍이 약화돼서 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해수의 흐름이 약해진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표층 해수의 흐름이 평소랑 완전 반대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나타내고 있죠. 왜 이렇게 나타낼까? 사실 이거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표층 해수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표층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이 표층 해수면에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내 보면 이 서쪽에 이동해온 표층 해수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가 서쪽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거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라니냐 시기의 그림이긴 하지만 라니냐 시기는 평소보다 더 강화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표층으로 이 따뜻한 해수들이 이동해 갔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서쪽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표층 해수가 쌓여 있는 서쪽에서 이 동쪽으로 흘러가려는 이 흐름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약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엘니뇨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쌓여있던 그 해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쌓여있던 해수의 기울기에 의해서 반대로 우리가 무역풍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림들에서 표층 해수의 흐름을 이 평상시나 라니냐 시기와 반대로 서태평양에서 이 동태평양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타내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흐름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서쪽에 해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에 해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많이 쌓여 있는 쪽에서 덜 쌓여져 있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표층 해수가 흐르는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흐름이 더 세요.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흐름이 약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기울기에 의해서 해수가 흘러가는 게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이렇진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이 해수면의 기울기 변화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엘니뇨 시기에는 이 해수면의 기울기 차이가 약해지죠.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도 약해지고, 이 쌓여있던 해수가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가 약화되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이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이동하니까 서쪽의 해수가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 해수의 기울기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았던 이 서쪽은 해수가 더 많이 쌓이면서 이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난 이 부분은 우리가 심층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층과 심층의 경계,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높이를 여기로 볼 수 있는데, 이 이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 쪽에 용승이 강화되면서 차가운 해수가 더 해수면 가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 해수의 기울기와 이 수온 약층을 나타내는 이 경계는 반대로 나타나죠. 이 기울기는. 그쵸? 용승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수온 약층이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수온 약층이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라니냐 시기에 용승이 강화되면서 더 얕은 곳까지 이렇게 수온 약층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엘니뇨 시기에는 이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도 평소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수온 약층이 평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이 표층 해수의 기울기와 또 이 수온 약층의 기울기 변화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